이 아이는 만인을 이끌 제왕의 상이다. 정직의 거물들이 앞다투어 찾는다는 전설의 관상가 노인철. 그가 남대문 시장 골목에서 노숙하는 한 소년을 보고는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12살 소년은 삼촌에게 5억 원을 빼앗기고 겨울거리로 내몰린 지 2주째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철을 더욱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소년의 목에 걸린 그것을 본 순간 노인철은 손을 벌벌 떨며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사연을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12살 강민우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생일이 지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울어서 목이 쉬어 있었고 국화꽃 냄새가 코를 찔러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영정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지만 민우는 그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장례식장 바닥에 무릎이 시렸습니다. 검은 상복이 몸에 달라붙어 숨이 막혔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빼곡히 둘러싼 아버지의 영정. 그 속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마치 괜찮아, 민우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건설 현장 사고였습니다. 후진하던 덤프트럭이 아버지를 덮쳤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이 너무 시끄러웠고 아버지가 트럭 경적을 미처 듣지 못한 것 같다고, 순간적인 일이었다고, 고통은 없었을 거라고. 하지만 그게 무슨 위로가 될까요? 민우는 작은 손으로 영정사진 틀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따뜻했던 아버지의 손은 더 이상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큰 손, 힘들 때 등을 토닥여 주시던 그 따뜻한 손이 이제는 없었습니다. 이고. 갑자기 뒤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명절에 가끔 보던 삼촌이었습니다. 강석호 삼촌. 형님, 어떻게 이렇게 먼저 가실 수가 있습니까? 강석호는 민우에게로 달려와 소년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품에 꽉 껴안았습니다. 강석호의 가슴에서 진한 담배 냄새가 났지만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야. 우리 민우가 이렇게 어린데 어떡하니? 강석호의 눈물이 민우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뜨겁고 축축한 물기가 옷깃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민우는 삼촌을 잘 몰랐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에 잠깐 얼굴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삼촌은 오셔도 30분쯤 있다가 급하게 가셨고 민우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용돈을 주시는 것도 아니었고 학교 생활을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삼촌이 지금 민우를 이렇게 꽉 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형을 잃고도 조카 생각부터 하시네. 정말 좋은 형제분들이셨나 봐요. 저 아이는 다행이네요. 삼촌이 계시니. 사람들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낮게 깔렸습니다. 강석호는 민우를 아는 채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형님 대신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강석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조문객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강석호는 고개를 떨구고 울먹이는 척했습니다. 민우는 삼촌의 품에 안긴 채 멍하니 아버지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자신에게 관심도 없던 삼촌이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12살이었습니다. 혼자 살 수 없는 나이였고 다른 친척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민우가 3살 때 돌아가셨고 외가 쪽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삼촌이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조문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갔습니다. 해가 지고 장례식장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하얗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민우와 강석호뿐이었습니다. 민우야. 강석호가 소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울먹이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들어 삼촌을 올려다봤습니다. 강석호는 민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조문객들 다 갔으니까 이제 쓸데없는 짓 그만하자. 예, 울지 마. 보기 싫어. 강석호의 말이 민우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소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금까지 민우야, 울어도 돼. 슬플 땐 실컷 울어야 해라고 말하던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집에서 지낼 거다. 알겠지? 네. 말대꾸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 알았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석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민우는 다시 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소녀는 목에 걸고 있던 빨간 매듭 팔찌를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차고 다니셨던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에게 만들어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민우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가 아버지의 안전을 빌며 정성껏 엮었다고 했습니다. 빨간 실을 7번 감아 복잡한 매듭을 만든 팔찌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팔찌를 손목에 차고 계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민우가 목에 걸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팔찌를 목에 거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안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저 어떡하죠?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영정 사진만이 소년을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밖에서 강석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보험금이 얼마나 나온대? 5억? 하, 대박이네. 건설사 합의금까지 합치면. 크크. 순간 민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보험금 5억. 민우는 매듭 팔찌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붉은 실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2살인 소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민우는 그저 아버지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국화꽃 향기가 더욱 진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민우는 무릎을 꿇은 채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저 정말 어떡하죠? 그렇게 민우의 악몽 같은 3주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삼촌 집으로 간 첫날 밤, 민우는 작은 다락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니, 청하려고 했습니다. 낯선 방, 낯선 이불, 낯선 냄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민우는 목에 걸린 빨간 매듭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석호는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야, 일어나. 밥 먹어야지.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어젯밤 장례식장에서 보였던 차가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우가 거실로 나오자 강석호는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자, 앉아. 삼촌이 김치찌개 끓였어. 내가 좋아한다고 형님이 그러셨거든. 감사합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찌개는 뜨거웠지만 맛이 이상했습니다. 아버지가 끓여주시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학교는 계속 다녀야지. 형님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삼촌이 뒷바라지 할 테니까. 강석호의 말은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그 눈빛을 봤습니다. 말과 눈빛이 달랐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온 그 아주머니는 민우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우. 얼마나 힘들었니? 저희 민우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친아들처럼 키울 겁니다. 강석호는 아주머니 앞에서 민우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석호를 칭찬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조카를 그렇게까지. 형님한테 받은 은혜가 많아서요. 강석호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가 돌아가자마자 그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야, 너 학교 갔다 와서 설거지해. 알았지? 네. 그리고 방 청소도 하고. 내가 바빠서 집안일 못하니까 내가 해야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고개를 끄덕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3주가 흘렀습니다. 민우는 아침마다 학교에 갔고 돌아와서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개기. 삼촌은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면 다정한 삼촌이 되었다가 혼자 있으면 차가운 남자로 돌아갔습니다. 민우는 학교에서도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민우야, 너 요즘 왜 그래? 아프니? 아니, 괜찮아. 집에서 삼촌이랑 잘 지내? 응, 잘 지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한들 뭐가 달라질까요? 그리고 3주째 되는 날 오후 강석호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민우는 삼촌이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석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드디어 들어왔네. 강석호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몸을 숨겼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5억이라고. 강석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맞습니다. 입금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강석호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저녁 6시쯤 강석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하며 나가는 모습이 들떠 있었습니다. 민우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삼촌은 저녁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강석호는 민우의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다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삼촌? 짐 싸. 강석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예, 짐 싸라고. 당장 나가. 민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삼촌 무슨. 닥쳐. 이제 쓸모없어. 돈 들어왔으니까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강석호는 민우의 책가방을 집어던졌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 애비 목숨값 5억. 그거 내가 받았어. 당연하지. 내가 3주나 너 먹여 살렸는데. 그건 제 거예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석호가 비웃었습니다. 내거 12살짜리가 무슨 돈을 써?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내가 관리해야 돼. 그러니까 내 거나 마찬가지지. 아빠가 저 키우라고 남긴 돈이에요. 닥치라고. 강석호가 민우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손톱이 파고들었습니다. 민우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당장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불러서 고아원에 쳐넣어 버릴 거야. 강석호는 민우를 질질 끌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민우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2살 아이의 힘으로는 어른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삼촌, 제발요. 시끄러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11월 말에 찬 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석호는 민우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민우가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강석호는 잠시 안으로 들어가더니 부엌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굵은 소금 봉지였습니다. 더러운 것. 강석호는 바가지로 소금을 퍼서 민우를 향해 뿌렸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빗속에서 민우의 온몸에 떨어졌습니다. 머리카락에도 얼굴에도 젖은 옷에도. 다시는 오지 마. 오면 진짜 경찰 부른다. 쾅! 철제 문이 닫혔습니다. 잠기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민우는 계단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금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지만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손으로 목에 매듭 팔찌를 움켜쥐었습니다. 젖은 빨간 실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작은 목소리가 빗속에 흩어졌습니다. 12살 강민우는 겨울비가 내리는 한밤중에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민우는 비를 맞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젖은 운동화가 무릉덩이를 밟을 때마다 철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리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밤중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가로등 불빛만이 외로이 빗줄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목에 매듭 팔찌를 만졌습니다. 아빠, 저 어디로 가야 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빗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민우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고 편의점을 지나고 골목길을 지났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11월 말의 차가운 비는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 민우는 남대문 시장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몇 번 와본 곳이었습니다. 시장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게들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붕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민우는 시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사이로 걸어 들어가니 과일 가게 뒤편에 스티로폼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박스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좁았지만 비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몸을 웅크렸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추워. 민우는 매듭 팔찌를 꽉 쥐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버지와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 5시쯤 시장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소리, 물건을 나르는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민우는 부스스하게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밤새 웅크리고 있어서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런, 여기서 잔 거야? 과일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민우를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는 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학생, 집이 어딘데 여기서 자?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혹시 가출했니? 아니에요. 그럼 왜 여기서?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안으로 들어가더니 빵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먹어. 배고프겠다. 감사합니다. 민우는 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빵을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제 저녁 라면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었습니다. 어디 갈 데 없니?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계속 있으면 안 돼. 경찰 아저씨들 순찰 돌면 잡혀가.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기 가게 운영하기도 바빴으니까요. 미안하구나. 아줌마도 도와주고 싶은데. 일단 낮엔 여기 있지 말고 어디가 있어. 저녁에 다시 오고.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장을 나왔습니다. 낮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민우만 없었습니다. 오후쯤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에 먹은 빵 하나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민우는 편의점 앞을 지나며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삼각김밥, 도시락, 컵라면, 모든 게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동전 몇 개, 전부 합쳐도 500원이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분수대에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배가 물로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해가 지자 민우는 다시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과일 가게 뒤편, 어제 잤던 그 자리로 갔습니다. 스티로폼 박스 사이에 몸을 밀어넣고 웅크렸습니다. 학생, 또 왔구나.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먹어. 남은 김밥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는 김밥을 받아 급하게 먹었습니다. 너무 빨리 먹어서 목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으니까요. 학생, 진짜 갈 데가 없는 거니? 네. 그래도 여기서 계속 있으면 안 되는데. 아줌마가 매일 챙겨줄 수도 없고. 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친절이 계속될 리 없다는 걸. 하지만 지금은 이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낮에는 거리를 배회하고 밤에는 시장 골목에서 잤습니다. 가끔 상인들이 음식을 주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국밥집 할머니가 남은 밥을 주기도 했고 빵집 아저씨가 못 팔게 된 빵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럴 땐 공원 분수대에서
물만 마시며 버텼습니다. 학교는 갈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가려고 했습니다. 넷째 날 아침 민우는 학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교문 100m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깨끗한 교복을 입은 친구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새 가방을 메고 따뜻한 점퍼를 입고 밝은 얼굴로 민우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며칠째 입은 옷, 구겨진 교복,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온몸에서 나는 냄새. 시장 골목에서 며칠을 보내니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기 누구 아니야?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화들짝 놀라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동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아원으로 보내질까요? 삼촌이 말했습니다. 경찰 불러서 고아원에 쳐넣겠다고. 민우는 학교를 포기했습니다. 돌아서서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밤 민우는 스티로폼 박스 사이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11월 말의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민우는 매듭 팔찌를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빨간 실이 손에 느껴졌습니다. 아빠, 너무 추워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조용했고 어둠만이 소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팔찌를 쥔 채 추운 밤을 견딜 뿐이었습니다. 2주째 되는 날 아침 남대문 시장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과일가게, 생선가게, 옷가게. 가게 문을 열고 물건을 진열하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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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규칙적인 지팡이 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렸습니다. 75세 노인철이었습니다. 깔끔한 회색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은 매일 아침 시장을 거닐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노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과일가게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노인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제일 좋지. 사람 관상도 아침 햇살에 봐야 제대로 보이는 법이야. 정제계 거물들이 찾는다는 그 관상 말씀이시죠? 허허, 과찬이야. 노인철은 겸손하게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사람의 얼굴을 봐온 눈이었습니다. 대통령부터 재벌 총수까지 그의 손을 거쳐간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노인철은 천천히 시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생선 가게를 지나고 채소 가게를 지나고 국밥집 앞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과일 가게 뒤편을 지나던 순간이었습니다. 스티로폼 박스 더미 사이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노인철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었습니다. 50년간 갈고 닦은 직감이 작동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박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웅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누구 있나? 노인철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박스 사이에서 민우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순간 노인철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건 소년의 얼굴을 본 순간 노인철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더러운 얼굴, 헝클어진 머리, 찢어진 옷.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기운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이마의 선이 넓고 반듯했습니다. 눈매는 날카로우면서도 깊이가 있었습니다. 콧대는 곱고 입술은 단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눈빛, 고생에 찌들어 있으면서도 꺾이지 않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왕의 상이다. 노인철은 50년 관상을 보면서 이런 상을 딱 3번 받습니다. 그 3사람은 모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을 가진 아이가 왜 시장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까요? 학생, 괜찮은가? 노인철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민우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해칠 생각 없네. 그저 궁금해서 그래. 노인철은 2 손을 들어 보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민우는 뒷걸음질 쳤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박스에 등이 닿았습니다. 노인철은 무릎을 굽혀 민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민우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어. 제왕의 상이야. 노인철이 민우의 눈, 코, 입, 이마를 차례로 살폈습니다. 관상의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큰 인물이 될 상이었습니다. 학생, 이름이 뭔가?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노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두려워 말게. 노인네가 해칠 리 없지 않나? 노인철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민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강민우요. 민우라. 좋은 이름이야. 부모님은 어디 계시나? 아빠는 3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철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럼 지금은 누구랑 사나? 혼자요. 혼자? 12살 아이가?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인철은 소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때 민우의 목에 걸린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 매듭 팔찌. 낡고 색이 바랬지만 독특한 매듭 방식으로 엮어진 팔찌가 소년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 실을 7번 감아 복잡하게 엮은 모양이었습니다. 노인철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유진혁 회장이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9년 전 화재 현장에서 자신을 구해준 은인.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단 하나 또렷이 기억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빨간 실로 7번 감아 만든 특이한 매듭 팔찌. 그것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회장은 9년 동안 그 팔찌를 찾아 헤맸습니다. 탐정을 고용하고 조사원을 파견하고 전국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팔찌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학생, 그 팔찌 어디서 났나? 노인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반사적으로 팔찌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제 거예요. 못 드려요. 아니, 뺏으려는 게 아니네. 그저 누구 것이었는지 궁금해서. 아빠 거예요. 아빠가 평생 차고 다니신 거라고요. 아버지 성함이? 강태준이요. 강태준. 노인철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혹시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건설 일용직이요. 그러다가 사고로. 민우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노인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 팔찌가 정말 그것이라면. 아니야, 아직 확신할 수 없어. 회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셔야 해. 노인철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이었습니다. 75세 노인이지만 그는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생, 미안하지만 그 팔찌 사진 좀 찍어도 되겠나? 아는 분이 그런 팔찌를 찾고 계셔서. 사진이요? 민우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에는 악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가져가지 않을 걸세. 약속하지.
사진만 찍으면 되네. 민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철은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줌을 당겨서 팔찌를 클로즈업으로 찍었습니다. 빨간 실의 매듭, 7번 감은 모양,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고맙네, 학생. 잠깐만 기다려주게. 노인철은 과일 가게 모퉁이 뒤로 돌아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를 걸기도 힘들었습니다. 연락처에서 유진혁 회장을 찾았습니다. 사진을 먼저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뚝. 신호음이 2번 울리자마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노 선생.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전화를 기다렸는지. 회장님, 방금 사진 한 장 보내드렸습니다. 사진? 잠시만요. 수화기 너머로 옷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길고 긴 정적이었습니다. 회장님? 노 선생. 유진혁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남대문 시장입니다. 제왕의 상을 가진 12살 소년이 이 팔찌를 목에 걸고 있습니다. 이름은 강민우, 아버지는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강태준. 회장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3주 전 건설 현장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혼자 시장 바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쿵. 수화기 너머에서 뭔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유진혁 회장이 너무 놀라 벌떡 일어서는 바람에. 회장님, 노 선생, 그 아이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당장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호원들을 즉시 보내겠습니다. 노 선생님과 교대로 그 아이를 지키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이가 도망가지 않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유진혁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9년을 기다렸습니다. 9년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지키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노인철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민우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스티로폼 박스 사이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철은 조용히 과일 가게 처마 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우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해. 회장님이 조사하실 때까지. 노인철은 지팡이를 짚고 서서 민우를 지켜봤습니다. 제왕의 상을 가진 소년, 그리고 9년 전 은인의 아들. 운명의 실이 드디어 이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세아 그룹 본사 63층 회장실. 유진혁 회장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60세의 나이였지만 허리는 고닫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중견기업에서 시작해 30년간 사업을 일궈 대기업으로 키운 사람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어제 노인철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9년 동안 찾아 헤매던 빨간 매듭 팔찌를 찾았다고. 12살 소년이 목에 걸고 있다고. 아버지 이름은 강태준이라고. 유진혁은 즉시 비서실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밤새 조사팀이 움직였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진혁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강민우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학교 증명사진이었습니다. 깨끗한 얼굴, 단정한 머리, 밝은 미소.
하지만 그 옆에 붙어 있는 최근 사진은 달랐습니다. 노숙자처럼 더러워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겁에 질린 눈빛. 유진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설명해. 강민우 12세. 아버지 강태준은 3주 전 부천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산재 보상금 3억 5천, 건설사 합의금 1억 5천, 총 5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비서실장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법정 보호자는 삼촌 강석호 45세입니다. 보상금 5억 원은 민우명의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하지만 강석호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통장과 인감을 관리하며 전액을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썼나? 명품 시계 700만 원, 고급 승용차 4,500만 원, 명동 레스토랑 임대 및 인테리어 3억 2천만 원. 3주 만에 4억 가까이 썼습니다. 유진혁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이는? 비서실장이 CCTV 캡처 사진을 꺼냈습니다. 보상금 입금된 당일 밤 11시 32분. 강석호가 민우를 아파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비 오는 밤 계단에 주저앉은 민우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소금을 뿌리는 강석호. 소금을 뿌렸다고? 네. 더러운 건 나가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 후 민우는 남대문 시장 골목에서 2주간 노숙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강태준 씨의 신원을 조사하던 중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9년 전 강남 쇼핑몰 화재 피해자 명단입니다. 비서실장이 오래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유진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태준, 당시 38세, 쇼핑몰 리모델링 공사 중 화재 발생, 구조활동 중 2차 폭발로 부상. 그날, 비서실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 강태준 씨의 아내도 같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사망자 명단에 있습니다. 유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내가 그날, 네. 당시 민우는 3살이었습니다. 그날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잃을 뻔했지만 아버지만 살아남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서류가 유진혁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유진혁은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9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마이너스 2016년 11월 18일 토요일 오후 42세였던 유진혁은 개인적으로 강남 쇼핑몰을 방문했습니다. 중견기업 대표였던 그는 주말에는 경호원 없이 혼자 다니곤 했습니다. 7층 식당가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나오던 중이었습니다. B-,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불이야. 사람들이 비상구로 몰렸습니다.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유진혁은 사람들에게 밀려 옆 복도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검은 연기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진혁은 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연기는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목이 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쾅!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후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남자가 유진혁을 들어올렸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나갈 수 있습니다. 남자는 유진혁을 어깨에 메고 비상구로 달렸습니다. 연기 속을 헤치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유진혁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남자의 손목을 봤습니다. 빨간 매듭 팔찌, 7번 감은 독특한 모양. 비상구에 도착했습니다.
남자가 유진혁을 계단에 앉혔습니다. 빨리 내려가세요. 당신은, 저는 괜찮습니다. 빨리. 유진혁이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뒤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쾅! 유진혁이 뒤돌아봤지만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기만 자욱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유진혁은 눈을 떴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은인께서 나를 구하고 다시 들어가셨구나. 아내를 구하러. 유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늦었던 거야. 2차 폭발이 그분의 아내를. 유진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를 먼저 구하는 바람에 아내를 잃으신 거야. 회장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민우 주변 경호 상황은 어제 즉시 배치했습니다. 노 선생님과 우리 경호원들이 교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평복 차림이라 민우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잘했어. 유진혁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법무팀 불러. 강석호를 보상금 횡령, 아동유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다. 알겠습니다. 강석호가 며칠 후 명동에서 레스토랑 오픈한다고 했지? 네, 3일 후입니다. 그날 내가 직접 간다. 비서실장이 놀라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내가 직접 그 아이를 데려올 거야. 은인의 아들을. 내 손으로. 유진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비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민우야. 아저씨가 곧 갈게. 내 아버지께서 날 구해주셨듯이 이제는 내가 널 구할 차례야. 유진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희님. 저를 살려주셔서 제가 늦었습니다. 이제라도 아드님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며칠 후 오후 민우는 배고픔을 참으며 명동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15분쯤 걸어온 곳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민우는 전혀 몰랐습니다. 평복 차림의 경호원 2명이 멀찍이 떨어져 민우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명동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주말 오후라 쇼핑하는 사람들, 관광객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그 사이를 걸으며 음식점에서 나오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자. 택시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삼촌이었습니다. 민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강석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숨을 죽이고 뒤따라갔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조심스럽게. 건물 앞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석혼의 프리미엄 한식당 GRAND OPEN. 명동 상가 빌딩 2층 전체를 차지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80평 규모의 넓은 공간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유리 외관을 통해 안이 훤히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깨끗한 테이블, 반짝이는 조명. 레스토랑 입구 계단에는 화환이 가득했습니다. 적어도 50개는 넘어 보였습니다. 춥게요, 대박나세요, 번창하십시오. 화환 리본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강석호는 새로 맞춘 검은색 양복을 입고 계단 앞에서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께 특별 할인 해드립니다. 강석호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민우는 레스토랑 입구에서 멀찌감치 서서 바라봤습니다. 레스토랑 안에서 나오는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 찌개 끓는 냄새.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소년에게는 견딜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저 안에 있는 돈, 저 화려한 레스토랑, 모두 아빠 돈이었습니다. 아빠가 목숨 바쳐 벌었던 보상금이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계단 앞까지 왔습니다. 강석호는 손님들과 이야기하느라 민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삼촌. 강석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민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석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민우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 뭐야? 사장님 아는 애인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강석호는 재빠르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한데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와. 강석호가 손을 흔들며 민우를 쫓으려 했습니다. 삼촌, 배고파요. 민우의 간절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민우를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러운 얼굴, 헝클어진 머리, 찢어진 옷, 명백히 거리를 떠도는 아이였습니다. 저애 불쌍한데 사장님이랑 무슨 사이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강석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오픈 행사가 망칩니다. 잠깐 이리 와. 강석호가 민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계단 옆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멀리서 평복 차림의 경호원 한 명이 조용히 뒤따라갔습니다.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강석호는 민우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삼촌, 저는 그냥 닥쳐.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알았어? 강석호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민우에게 던졌습니다. 이거 갖고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건 제 돈이에요. 아빠 돈이에요. 민우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제 돈? 12살짜리가 무슨 돈을 써? 그 돈은 내가 관리하는 거야. 아빠가 저 키우라고 남긴 돈이에요. 시끄러워. 강석호가 민우의 어깨를 잡고 거칠게 밀었습니다. 민우가 뒤로 비틀거리다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이 거친 아스팔트에 쓸렸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와봐. 그땐 진짜 경찰 불러서 고아원에 쳐넣어 버릴 거야. 강석호는 민우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레스토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우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경호원은 골목 모퉁이에 숨어 모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강석호가 민우를 폭행했습니다. 마이너스. 같은 시각 세아 그룹 회장실. 유진혁 회장은 경호원의 전화를 받는 순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강석호가 민우를 골목으로 끌고 가서 밀쳤습니다. 민우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유진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회장님? 비서실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차 준비해. 지금 당장 명동으로 간다. 네. 하지만 오후 일정이 다 취소해. 당장. 유진혁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은 처음 보는 회장의 분노에 얼어붙었습니다. 경호 차량 전부 동원해. 법무팀 증거자료 전부 챙겨서 따라와. 유진혁은 재킷을 걸치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걸음이 빨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민우야.
아빠가 지금 간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0분 후 명동거리. 그때 레스토랑 앞에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뒤이어 경호 차량 2대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급 차량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강석호도 레스토랑 계단에서 차를 바라봤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차 문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6명의 경호원이 마이바흐를 중심으로 도열했습니다. 마이바흐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공손히 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유진혁 회장이었습니다. 60세의 나이였지만 위엄이 넘쳤습니다. 고든 자세, 날카로운 눈빛,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걸음걸이.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을 이끄는 사람의 아우라였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세아 그룹 아니야? 저 차 봐. 회장님이 왜 여기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석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유진혁은 천천히 레스토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명동거리에 울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앞뒤로 그를 호위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절로 길을 비켰습니다. 유진혁의 시선이 골목 쪽을 향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손바닥을 감싸 쥐고 있는 민우가 보였습니다. 12살 소년. 더러운 옷, 야윈 얼굴, 떨리는 어깨. 손바닥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유진혁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레스토랑 계단에 서 있는 강석호를 봤습니다. 그 순간 유진혁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강석호 씨요? 유진혁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강석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그런데 회장님께서 왜? 유진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뒤따라온 차량에서 내린 비서실장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유진혁은 서류를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강석호의 얼굴을 향해 뿌렸습니다. 휙! 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강석호의 머리 위로, 얼굴 위로, 온몸에 떨어졌습니다. 통장 사본, 레스토랑 계약서, CCTV 캡처 사진, 금융거래 내역, 증거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레스토랑 앞거리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유진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건설 현장 사고 사망 보상금 3억 5천만 원, 건설사 합의금 1억 5천만 원, 총 5억 원.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거리에 울렸습니다. 강태준 씨가 목숨을 잃고 남긴 돈입니다. 유일한 법정 상속인인 아들 강민우 명의로 입금됐습니다. 강석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돈으로 당신은 유진혁이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 하나를 발로 가리켰습니다. 명품 시계를 샀고 또 다른 영수증을 가리켰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샀고 레스토랑 계약서를 가리켰습니다. 이 레스토랑을 샀습니다. 3억 2천만 원짜리.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12살 조카의 통장과 인감을 관리하면서 전액을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건 그리고 이 서류는 유진혁이 CCTV 캡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비 오는 밤 아파트 계단에 주저앉아 있는 민우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3주 전 밤 11시 32분. 당신이 12살 조카를 한밤중에 집 밖으로 내쫓는 장면입니다. 소금까지 뿌리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닙니까? 유진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민우가 왜 2주 동안 남대문 시장 골목에서 노숙을 했습니까? 12살 아이가 왜 거리를 떠돌아야 했습니까?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강석호를 보는 시선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10분 전, 유진혁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당신은 저 아이를 골목으로 끌고 가 밀쳤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지도록 유진혁이 골목 쪽을 가리켰습니다. 민우가 피 묻은 손을 감싸 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경호원이 모두 목격했습니다. 평복 차림의 경호원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십시오. 경호원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강석호가 민우를 밀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내어 탄식했습니다. 저런, 어떻게 조카를? 강석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계단 난간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지금 이 순간부로 압류 조치합니다. 유진혁이 손을 들자 양복을 입은 변호사 3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레스토랑 문에 빨간 종이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압류. 큰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정의의 이름으로 강석호 씨를 고발합니다. 변호사가 고발장을 꺼냈습니다. 보상금 횡령, 법정 대리인 권한 남용, 아동유기, 아동학대,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화환이 즐비하던 화려한 오픈 행사는 순식간에 범죄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제 거예요. 제 돈이라고요. 강석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천사인 줄 알았는데 악마였네. 조카를 저렇게 대하다니. 저런 사람이 장사를 해? 절대 안 와. 사람들이 강석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차가운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유진혁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골목에 앉아있는 민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유진혁은 민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 거대한 회장님이 무릎을 꿇다니. 유진혁은 민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아프지?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유진혁이 민우의 손바닥을 닦아주었습니다. 피가 손수건에 묻었습니다. 많이 무서웠지? 많이 힘들었지? 미안하다. 아저씨가 너무 늦게 왔어. 유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낯선 아저씨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 사람이 자신에게 이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혁은 민우의 상처난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목에 걸린 빨간 매듭 팔찌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유진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구해주신 사람이야. 아빠가 구해주신? 9년 전이었어. 큰 화재가 있었지. 나는 불길에 갇혀서 죽을 뻔했어. 그때 한 사람이 나를 구해줬어. 유진혁이 민우의 팔찌를 가리켰습니다. 이 팔찌를 차고 계셨어. 9년 동안 그 팔찌를 찾아 헤맸어. 그 사람을 찾고 싶었어. 은혜를 갚고 싶었어. 유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어. 내 아버지는 이미.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목에 걸린 팔찌를 만졌습니다. 아빠가 아저씨를 구한 거예요? 그래. 내 아버지는 나를 구하고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갔어. 아내를, 내 엄마를 구하러. 유진혁이 민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2차 폭발이
내 아버지는 나를 먼저 구하는 바람에 내 엄마를 잃으셨어. 그게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갈 빚이야.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이제 괜찮아. 아저씨가 있어. 내 아버지가 못 해주신 것들, 내가 다 해줄게. 내 아버지께서 날 구해주셨듯이, 이제는 내가 널 지킬 차례야. 유진혁이 민우를 꽉 안았습니다. 60세 회장과 12세 소년이 명동거리 한복판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팔찌 하나로 9년 만에 찾았다니. 진짜 은인의 아들이었구나. 9년 만에 빨간 매듭 팔찌가 두 사람을 이어주었습니다. 20년 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 청사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자들, 공무원들, 정치인들, 그리고 초청받은 귀빈들, 모두의 시선이 연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안전처 차관 임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연단 위로 한 남자가 올라갔습니다. 32세 강민우였습니다. 12살 때 시장 바닥에서 떨던 그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단정한 양복을 입고 당당한 걸음으로 걷는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키는 훌쩍 자랐고 어깨는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맑으면서도 깊이가 있는 고난을 이겨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민우는 연단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객석을 돌아봤습니다. 맨 앞줄에 80세의 유진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민우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미소였습니다. 민우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차분하고 깊은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저는 국민안전처 차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슴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빨간 매듭 팔찌였습니다. 20년이 지나 더욱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7번 감은 매듭은 단단하게 엮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것을 가슴에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만들어주신 팔찌입니다. 아버지의 안전을 빌며 정성껏 엮으셨다고 합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는 건설 현장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12살이었습니다. 혼자 남겨졌습니다.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민우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팔찌가 저를 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 팔찌가 인연을 이어주었습니다. 민우는 앞줄에 앉은 유진혁을 바라봤습니다. 9년 전 제 아버지는 큰 화재 현장에서 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그 사람을 구했습니다. 유진혁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의 양아버지 유진혁 회장님이십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유진혁을 돌아봤습니다. 유진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다라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우는 매듭 팔찌를 양복 가슴 안쪽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심장 가까이에 국민안전처 차관으로서 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뛰어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민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임명식이 끝나고 민우는 유진혁과 함께 조용한 응접실로 갔습니다. 20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로 살아온 두 사람이었습니다. 자랑스럽다, 민우야. 유진혁이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80세의 나이에도 손에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 노력이지. 유진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20년 전이 생각나는구나. 저도요. 민우도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진혁 옆에 섰습니다. 남대문 시장 골목에서 널 처음 봤을 때 너는 스티로폼 박스 사이에 웅크리고 있었지. 떨고 있었죠. 추웠고 배고팠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내 눈빛은 꺾이지 않았어. 노인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게 맞았어. 제왕의 상이라고. 민우가 웃었습니다. 관상이 맞았네요. 그래, 맞았어. 유진혁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민우야, 내 아버지가 나를 구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야. 아버지, 그리고 너를 만나지 못했겠지. 이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을 얻지 못했을 거야. 유진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친아버지께 정말 감사하다. 나를 살려주셔서, 그리고 너를 남겨주셔서. 민우는 유진혁을 꽉 안았습니다. 80세 노인과 32세 청년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아버지. 저를 구해주셔서, 저를 키워주셔서. 고맙다, 아들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저녁 민우는 혼자 아버지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서울 근교 조용한 언덕에 있는 묘지였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비석에는 강태준 지묘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꽃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빠 다녀왔어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국민안전처 차관됐어요. 사람들 생명 지키는 일 하게 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아빠가 유진혁 회장님 구하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거리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힘들게 살고 있었겠죠. 민우는 가슴에서 매듭 팔찌를 꺼냈습니다. 이 팔찌가 저를 구했어요. 엄마가 만들어주신 이 작은 팔찌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빨간 실이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아빠는 말씀하셨죠.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이제 저도 알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민우는 팔찌를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아빠가 구한 사람이 저를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구할 차례예요. 민우는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영웅이 되어주셔서,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묘지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민우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혁 아버지였습니다. 민우야, 저녁 먹으러 와. 아빠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네, 아버지. 지금 갑니다. 민우는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매듭 팔찌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 가까이에 묘지를 나서는 민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뒤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고 앞에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남대문 시장 골목에서 떨던 12살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32살 청년이 당당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빨간 매듭 팔찌는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유진혁 아버지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구할 수많은 생명들, 모든 것이 그 작은 팔찌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첫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잘 지켜볼게요. 제가 잘하는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민우를 감쌌습니다.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가장 큰 유산, 생명을 구하는 영광을 이어가는 길이었습니다. 9년 전 화재 현장에서 떨어진 작은 매듭 팔찌. 그것은 두 생명을 이었고 한 소년을 구했고 이제는 수많은 생명을 지킬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빨간 실로 7번 감아 만든 매듭. 그 매듭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는 듣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